근데 제가 김현석 교수님 이야기 듣고 우리 김도식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21세기 철학이 처해 있는 딜레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도 철학이 답을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철학에게 철학 고유의 답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 철학에 대한 편견이 또 강화되는 거죠. 질문만 자꾸 던지고 답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원제는 사실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가지의 접근 방식을 예컨대 소개를 해요. 뭐 고대의 덕윤리, 그다음에 칸트의 예컨대 의무론, 공리주의 철학, 그다음에 롤즈의 정의론 이렇게 네 가지를 아주 다양한 예를 통해서 소개는 해주지만 맨 끝에 가가지고 독자들은 뭔가 21세기 현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는데 예만 많이 제시하다 보면 이 예 속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소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은 누가 던지느냐면 각 개개인이 던지는 것이고 네가 던지는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철학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10명이면 10가지의 질문이 있고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현대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철학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지금 MZ 세대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군림해왔던 권위주의적 가치는 부정하고 거부하지만 그리고 그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치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면서도 뭔가를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고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21세기의 그 철학이라는 것이 모든 판단을 갖다가 개개인에게 내버려 둔다고 그런다면 결과적으로는 상대주의의 덫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강력한 보편주의를 갖다가 주장을 하다 보면 각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철학이 어떻게 하면 대중들의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면서 독자들에게서 받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 질문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뭐 로봇이 등장하고 인工지능이 등장하고 예컨대 노동시장도 자동화에 의해서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만 따지고 항상 질문만 던지고 그러기보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컨대 그것이 정치 경제적 조건이 바뀌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간 것인가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무슨 방향 제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중들의 필요 또는 욕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너가 길 안내자가 직접 길 가는 거 봤어? 뭐 이런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비유거든요. 길 안내자는 길만 안내하지 직접 그 길을 가는 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것은 뭐냐면 철학을 제시하고 어떤 특정한 관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가 저기를 가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열광을 하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철학이 이런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인가라는 고민도 사실은 우리 강단 철학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진우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책이 이제 그 제임스 레이첼스가 이제 그 학부 대상으로 했었던 그 도덕 철학의 기초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네. 책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윤리의 문제에서도 절대주의랑 상대주의,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윤리가 그러면 사회마다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 딜레마에 대해서 레이첼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답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 논리라는 것이 성립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절대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진우 선생님의 그 딜레마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가 이게 진리야, 무조건 따르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철학적인 질문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없죠. 철학사에서 네. 던져진 질문들 중에서 지금 해결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흐름들이 새로운 근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빡빡 우겨서 주장만 한다고 철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주장들이 납득될 수 있을 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뭐 논술을 할 때도 그러하듯이 그게 여러 가지의 좋은 주장과 좋은 근거들이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철학의 뒷받침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논리, 논증,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다양한 말씀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잔치상을 아주 넓게 잘 펼쳐놓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뭐 여러 뭐 상반되는 말씀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뭐 기본적인 사안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를 발견을 하게끔 해주고 그 앞에 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런 데서 일단 기본적으로 철학이 인간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너무 중요한 것이고 뭐 이 좌담 자체에 이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좀 뜸을 들이는 차원에서 약간 이제 접어두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나아가 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좌담에는 이 유튜브 편집도 염두에 두어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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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한 4개 파트 정도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말이 됐건 개념이 됐건 책이 되었건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의 글이 되었건 간에 연설이 되었건 무엇이건 간에 어쨌든 철학도 하나의 생산물이고 생산물로서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이겠죠. 근데 이 생산물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옳을까요? 뭐 관리 자체라는 말이 좀 이상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 근대적인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게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수치화돼서 모든 것들이 관리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철학 역시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철학적 생산물이 진짜 효과적으로 관리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른 학문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주 과학적인 방식으로 관리가 되죠. 아주 낭비가 없고 게으름을 부릴 수 없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낭비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그것의 정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과연 그런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대학의 평가 방식, 국가기관의 기준을 통해서 연구 성과가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뭐 그 국가기관뿐 아니라 언론사들 역시 나름의 지표를 가지고 대학에서의 성과물을 평가를 하고 서열하고 이게 다 모두 다 철학적인 사유, 인문학적 사유들을 관리하는 방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널리 통용되는 이런 학문을 관리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관리 방식들이 철학적 생산물이 사람들에게 밀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오히려 철학의 방해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현실 제도적인 철학을 둘러싼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말씀 시작해 주시죠. 전 이제 학교를 퇴임했으니까 더 이상 논문 같은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제가 소속된 학교를 보니까 그 가령 이제 그 학교의 뭐 총장이나 혹은 뭐 인연이 아주 깊은 가령 무슨 이사장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좋은 논문을 쓰는 좋은 교수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의 명성이 높아지는 부분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뭐 KCI 논문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글 논문과 그럼 HCI 논문 한글 논문 3편에 그 영어 논문 1편 3대1, 4대1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 아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이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물론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그게 좋은 학교 명성이 높아야 좋은 학생도 오게 되니까 그게 선의로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KCI 논문이 다르게 발표된 논문보다 제가 읽어보게 되면 훨씬 더 뭐야 이게 정치하고 어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학문의 자율성 이런 것 깨치면 방해하면 안 되지만 상당한 부분 근거가 있어 보였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저는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상대적으로 그 저는 너무 계량화된 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네,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논문을 몇 편 쓰는 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양이 있어야지 그 중에 이제 질적으로 우수한 것도 나올 수 네, 있다라는 대전제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음, 아무래도 뭐 저희가 뭐 승진, 승급 뭐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면 점수를 몇 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억지로 그거에 맞춰서 논문을 쓸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수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음, 그럴 가능성을 더 넓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좁히는 경우가 더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점수를 점수하지 않으면은 아예 논문 안 쓰는 교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논문의 편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에드먼트 게티어라고 유메스 교수이신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현대 인식론에는 일종의 출발점을 제공한 63년에 논문을 하나 쓰셨고 딱 그거 하나를 써가지고 테뉴어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길지도 않아요. 딱 3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그분은 그 승진을 못 하실 분인데 미국에서 현대인식론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티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 평가가 물론 뭐 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지만은 그 동료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이 정도의 논문이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냉정하게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또 뭐 이 철학계라는 것도 굉장히 좁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원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제도적으로 되면서 지금 이제 특히 김현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담 많이 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 기준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교수 됐을 때보다 제가 이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써야 되는 논문의 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논문의 수보다 많아졌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새로 교수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하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일종의 논문 만드는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좋은 논문이 얼마나 나오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기준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최소를 높여서 이거를 채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논문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쪽이 훨씬 더 그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과로서 대학의 제도에 속해 있는 한 평가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이상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예컨대 좋은 대학, 뭐 그냥 평범한 대학 이렇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문제의 우리는 핵심을 저는 놓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대학 평가 제도는 영미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으로도 지금 뭐 완전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의 평가 제도도 대부분 영미권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제도이기는 한데요. 여기 하나의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영미권에는 이미 에, 학문의 성격과 결이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평가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예컨대 A급 저널에 내느냐 B급 저널에 내느냐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중심 대학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연구 성과를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중심 대학에 있는 분들이 교육에 필요한 책이라든가 대중적인 책이라든가 아니면 철학적 문제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내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다양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이 다양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시장이 다양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인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예컨대 서울대학교 내지는 뭐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중심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평가 기준이 아무런 차이가 없이 많은 대학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질적인 평가보다는 양적인 평가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화되는 것이죠. 이제 계량화되다 보면 연구자들은 소위 말하는 쇼터미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단기안에 가능한 한 많은 연구 성과물을 내야 되고 그 연구 성과물의 숫자가 그 학자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도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좋은 업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또 한 번의 논문을 써야 됩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수 자격 논문이라는 이제 하빌리타션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사실은 모든 학문적인 훈련을 다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예컨대 연구 자료들을 어떻게 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다음에 동료 교수들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가 이 과정 중에 거의 다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성과물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운 교수님들 중에서도 한두 편의 논문, 한두 권의 책이 되게 그 분야에 있어서 좋은 성과물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별로 뭐 논문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학계에서 활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교육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계량화되다 보니까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20년, 30년 동안 내내 성과주의에 그냥 압박을 받는 겁니다. 업적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 한국의 그 경영자들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테뉴어를 받고 정년 보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컨대 연구 성과물을 안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너무 지치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돼서 글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의 랭킹은 그 학교 전체의 논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정교수들을 조금 쪼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계량화와 획일화와 제가 보기에는 그 쇼터미즘 단기주의가 결합이 될 때에는 학문 생태계를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황폐화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그러면 분명하게 한국의 경우에는 연구 중심 대학과 좀 교육 중심 대학의 구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 기준과 제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뭐 김현서 선생님 이 지금 대학 안에서의 평가 현장 이게 체감하시는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어, 좀 전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경험이 부족해서 이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뭐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표 설정할 때 우리 교수나 연구자, 당사자들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이런 점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우리 이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여행에 있는 뭐 US 뉴스, 월드 레포트 이런 랭킹도 최근까지도 뭐 콜롬비아 대학 사례도 있지만 이게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는 논문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양을 두는 것도 불가피하지만 이제 너무 이걸 강조하면 질적 하락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철학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전반적인 반주를 통해서 좋은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특성에 비춰서 이런 거를 강조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좀 그래도 논문이 생기고 이게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서 굉장히 억세서블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구글 스칼러나 아니면 우리 국내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만 봐도 금방 관련된 논문을 찾을 수가 있고 어디까지 지금 연구가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빨리 캐치업하고 그 이상을 어떻게 좀 개선할까라는 점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연구 툴로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특히 초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테뉴어 이후라든가 좀 교육 포함해서 다른 학문 분야 좀 전반적인 거를 보면서 정말 임팩트 있는 장기적인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러면은 그 스테이지 좀 전에 한 중간 정도에서는 이런 트레이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카데미아에 컨트리뷰션 하는 방식 아니면 좀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이런 좀 그 단계에서는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에서는 이제 박사 논문 낼 때 이제 논문 하나 정도를 이제 저널에 내보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레이닝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또 이제 일부 미국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트렌드가 너무 심해져서 막 학부생들까지 막 저널에 투고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거는 오히려 좀 과도한 것 같고 항상 중용도 필요한데 한 대학원 박사 후반 뭐 특히 이제 주니어 학자의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유닛으로 훈련해 보는 것이 또 그리고 그런 걸 쉐어하면 이제 리서치 커뮤니티 전체에 또 기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좋은 점은 좀 활용을 하되 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맞고 그런 좀 중용을 모색하는 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지만 같이 의견을 모아봐야 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있을 때 한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투 트랙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계시의 논문 뭐 1년에 한 편을 쓰고 나머지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일반 논문, 뭐 일반 저널 잡지에 글을 내는 그러니까 하여간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그 투 트랙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평가는 뭐 필수적이다. 그러나 뭐 당연하게도 그건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도 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와 연관지어서 이 문제, 우리가 다뤘던 이 문제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다시 상기해 보자면은 첫 번째 다루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철학은 사회 안에서 인간 삶 속에서 무엇이 왔는가,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철학적 생산물은 어떻게 인간들에게 전달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대화를 시도해 왔는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주제, 평가 문제, 객관적 평가 문제, 수치와 계량화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하나 생각을 이제 안 했던 거는 연구자와 대학, 제도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를 했지 실제 이게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이 생산물이라는 게, 논문이라는 게, 철학적 생산물, 철학적 사유라는 게, 이거는 그렇다면 처음에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사람들에게 철학이 다가가야 된다, 전달돼야 된다, 이 과제하고는 상관없이 다루어져야 되는가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안에서 있는 논문을 일반 전문적인 공부를 안 하는 분들도 읽어야 될까요? 읽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아니라면은 철학적 사유가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매체, 별도의 책이 필요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또 철학이라는 것은 전문화된 논문의 영역, 고립된 영역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움직이는 또 책이라는 영역이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이분화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등등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이제 다루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문제와 연관지어서 오늘날 철학이 스스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 철학은 스스로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논문의 형식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별도의 책의 형식이 가능할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대중이란 표현은 뭐 좀 쓰기가 껄끄럽습니다만 사람들한테 밀착하는 그런 책이라는 매체를 오히려 대학 안에서도 평가를 더 하는 방식이 옳은 방식일까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자면은 이렇습니다. 철학이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 책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어떤 매체가 필요한가? 철학은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